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대치 중등반 원감을 맡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전반적인 총론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부터 출발해서 특목 자사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저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 없이 하는 상황이라서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죠? 네. 일단 2028 대입 개편이 발표가 났고요. 근데 이 대입 개편이 좀 뭐 큰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입시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변화된 부분에서 대입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분위기를 보시면은 막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요. 그때의 그 부모님들은 첫 세대를 맞이하는 그 부모님들은 제가 이 아이를 그 해에 낳은 제가 죄인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틀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가는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시 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혼돈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변하면서 재수생 애들이 들어오기 좀 버거운,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학습을 하면은 뭐 의대를 간다, 스카이를 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보셔야 될 거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수능이죠. 이제 수능이 선택 과목 없이 통합으로 간다. 그다음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게 큰 이슈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대학 입시는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쭉 얘기를 나갈 건데 일단은 수능부터 먼저 볼게요. 수능이 뭐가 변화가 되는지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왼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능 형태고요.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적용되는 개편안입니다. 유지되는 것 지금 여기 색칠이 안 돼 있는 국어 수학하고 탐구요. 이 세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상대평가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로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지만 수능 9등급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하는 역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수능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되는 거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는 거죠. 국어랑 수학을 보시면은 공통 두 과목, 독서랑 문학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 중에서 택1 해갖고서 그냥 글자로만 놓고 본다면 독서, 문학, 화법, 작문 네 가지를 보는 거죠. 혹은 독서, 문학, 언어, 매체 이게 네 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으로 해서 화법과 언어라는 책, 독서와 작문이라는 책, 문학이라는 책 이렇게 세 과목이 공통으로 다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어만 놓고 본다면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5개죠. 원래대로 한다면 4개만 보면 됐었거든요. 5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공통인 수학 1과 수학 2, 요 공통인 두 과목 외에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1을 해서 세 과목을 봤는데 이제 공통 과목으로는 이제 대수가 수학 1이죠. 수학 1이 대수로 바뀔 거고요.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결국은 수학 1, 수학 2에다가 확통이 들어와서 요 세 가지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놓고 본다면은 미적과 기하는 볼 필요가 없네라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현재 이제 공통 과목은 예전에 문과 아이들이 치르게 됐던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탐구요. 탐구는 보통은 이제 이과 계열은 과학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했을 거고, 문과 계열 아이들은 사회 2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했을 텐데 9과목 중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회와 공통을 다 봐야죠. 사회와 과학을 다 봐야죠. 사회와 과학을 다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공통으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한문 쪽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은 여기에 추가 검토안이라고 해서 9과목 중에서 한 개 선택인데 이제 10과목 중에서 한 개 선택으로 바꾸게 되는, 이건 이제 검토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 한 과목이 추가된 게 요 심화수학이죠. 심화수학 한 과목이 이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과목은 미적분 2랑 현재 미적분이죠. 그리고 기하,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심화수학이라는 과목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 과목 폐지되고 공통으로 바뀌었다. 탐구 과목은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를 해야 된다. 근데 고1 과정이다. 놓고 보니까 이제 뭐 선택이 없이 공통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뭔가 응시 과목 수들이 축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되려 늘어났습니다. 되려 늘어나게 된 거죠. 아까 국어 말씀드렸고요. 탐구도 사회과학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문과 아이들이라 한다면은 요것만 보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추가가 된다면, 이게 통과가 돼서 얘가 나는 개설된다고 한다면, 이과 계열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점수까지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계열 아이들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 수가 증가하는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능은. 그 다음에 이 수능 개편안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이제 미적분 안 보잖아요. 미적분 안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학통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수원 수투에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학도 결국은 1학년 거네. 1학년 거면은 뭐 과학 1, 2 지금 공부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준은 일단 수능 개편안만을 가지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내시려면은 당연히 미적분 있어야 되고요. 과학 1, 2 있어야 됩니다. 성적표에. 그리고 수능 정시 전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시 그 선발 방식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냥 나는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고요. 수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만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에서는 교과 보시는 거 아시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좁게 본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넓게 보면은 다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내신 5등급 체제, 뭐 예전 성적표랑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된 성적표랑 변화가 되는 거는 상대평가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원래 9등급제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던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온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윗줄이 이제 9등급制를 했을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이제 5등급 자른 겁니다. 어차피 5등급 이하로는 뭐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등급제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비교해 드린 거고요. 일단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라인이 현재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중반 정도라 보시면 돼요. 2등급 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인서울로 학생부 내신 성적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곳의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5등급제에서는 이제 1등급 라인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등급 라인에서 여기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아이들도 얘네들이랑 같이 1등급인 겁니다. 요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수혜를 본 거죠. 수혜를 본 거고, 그리고 요 정도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라 한다면 요걸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 정도의 포진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한다면 죄다 1등급일 겁니다. 다 1.0을 찍었을 거예요. 1.0을. 이제 그 아이들이 의대랑 서울대랑 스카이 이렇게 도전을 할 건데, 과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이 나오는 순간 빠이빠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넌 안 돼, 이거죠. 다 뭐 1등급인데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여기도 한 3등급 중반, 조금 뭐 중후반까지 잡아놓긴 했지만 3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을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은 이제 2등급 선에서 잘리는 거죠. 그럼 여기 또한 이 아이들은 또 수혜를 보는 거죠. 나도 너희들과 같은 2등급 때 하면서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네, 여기도 결국은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3등급이 하나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서울 빠이빠이입니다. 되게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내신 2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넘어가는 3등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학생부 전형은 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명함을 못 내밉니다. 내신 등급이 위에 앞에 좀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렇죠.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막 걸쳐 있는 아이들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졌다라는 거. 네, 뭐 양쪽 측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5등급제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폭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아이들은 다 1.0을 마크하기 때문에 변별할 게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수치적으로 바라본다면 내신 올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한 4%에서 5%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현재 한 42만 명 되거든요. 42만 명에 그냥 4% 인원을 딱 따지면은 17,600명이에요. 근데 뭐 전국 의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과 서울대 지역 균형으로 뽑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을 합치면은 9,000명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9,000명을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근데 이미 올 1등급이 17,000명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과연 얘네들은 어떻게, 여기서 얘네들 뽑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뽑을 거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서류라든지 면접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평가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영향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다가 제가 자르긴 했지만 원래 여기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수능 최저가 쫙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은 내신만으로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능 최저가 강화된다든가 아니면 면접이 더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학생부 서류 평가를 정성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복합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전교 1등 하게끔 하여 좋은 대학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가 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약해진 거죠. 쉽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그렇죠? 수원, 수투, 확통, 과학은 통합과학 1학년 거잖아요. 요것만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어떻게 변별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2028 대개편안이 발표를 한 다음에 11월 1일자로 과학계에서 이제 성명서 발표했죠. 통합과학 갖고 어떻게 하냐.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이걸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다. 다시 고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에서는 수학은 미적분 2나 기하, 그리고 과학은 물화생지 1, 2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할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 수능안이 발표가 난 다음에 서울대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괜찮다. 학생부로 변별 가능하다.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정시에서 수능으로 일단 2배수를 뽑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 서울대는.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이 수능 성적 80과 교과 평가 20을 합산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 교과 평가 20은 교과 이수 현황,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학업 성적, 성취도는 어떠하니?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각 과목 선생님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니? 너는 어떻게 그 과목에서 활동을 해왔니? 라는 뭐 다른 걸 보진 않습니다. 뭐 동아리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교과에 대한 부분만 딱 정확히 따져서 이제 그 2배수 안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로 충분히 변별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이제 이런 걸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일단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 자격하고는 무관하다. 듣든 듣지 않든 일단은 뭐 괜찮다. 하지만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서류 평가에 반영하겠다. 결국은 최종 그 20점 안에 요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공대 쪽만 놓고 본다면 핵심 권장 과목. 그러니까 아마 이걸 안 들었으면 안 뽑아줄 겁니다. 네. 대부분 보시면 물리2나 미적분 기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권장 과목까지 확대를 해보면은 확통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통 다 해갖고 오길 원하고 과학은 공대라면 물리2까지는 꼭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글쎄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흔들릴 건 없습니다. 크게 흔들릴 건 없고 그래도 서울대 모델을 따라가진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에서는 1단계에서 일단 서류평가로 2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서류평가 100점하고 또 새롭게 면접 구술고사 100점을 합쳐서 총 200점으로 아이들을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면접 및 구술고사는 뭐냐? 일단은 뭐 수학에 관련된 뭐 인문 계열이랑 자연 계열 나눠서 뭐 이런 과목들을 숙제 범위를 하겠대요. 그래서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은 통합과학, 뭐 물리학 1, 물리학 2에 관련된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면접이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세 학교는 교과 면접입니다. 시험 보고 면접, 구술 면접 보는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죠. 자소서 면접을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이 부분들이 스카이 외에 다른 대학들도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면접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학 문제고요. 거의 현재 논술 문제에서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아이들이 먼저 풀게끔 해요. 방 하나에다 갖다 놓고 애를 개려놓고 이제 막 적정 시간을 주어주고 풀게 한 다음에 다 풀면 이제 면접관 앞에 와서 구술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답만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면접관들이 막 질문이 들어갈 거란 얘기죠. 얘가 어느 깊이까지 아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 건지.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보면서 얘 괜찮구나 하면 뽑아주거나 하는 거죠. 이게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사고, 영재과고 이쪽 아이들이 많이 선발이 되는 거죠. 일반고 아이들보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과연 우리 아이는 이제 지금 중3 올라가는 아이들 데리고 있으실 테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지금 바뀐 입시 변화에서는 특목자사가 유리하다. 일반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시 쪽에 좀 더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뭐 학교에서 학교 회장도 하고 학교 활동에 엄청 열심히 하고 애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이런 아이라면 수시를 보내셔야죠. 수시 전형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이 내신 5등급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일반고에 보냈을 때 정교권에 포진할 것 같다. 내 아이는 어느 학교를 보내도 일반고를 보낸다고 한다면 전교 1, 2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는 특목 자사고를 가도 그래도 상위권 안에 들걸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보낼 것이냐 여기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면 수시에서
그럼 저라면은 일반고 전교권으로 간다는 얘기는 너는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교 1등 4%, 그러니까 1.0이라는 걸 찍어버리면은 그거는 뭐 그냥 일단 서울 쓰고 보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5등급제에서는 1.0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나의 위치를 덤벼드는 아이들 되게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나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교권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반고 상위권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권 상위권 정도 된다고 하면은 특목 자사로 간다면 한 중위권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도 중위권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고에 보내서 상위권을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수시 쪽이라고 한다면 일반고 상위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이 아이와 같이 취급을 당할 거니까요. 그렇죠? 같은 그룹 안에서 경쟁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이 한다면은 일반고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특목 자사고로 갔을 때 상위권을 갈 수 있다? 보내셔야죠. 그렇죠. 그래도 한 30%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아이의 믿음이 있으신다면은 보내셔야죠. 얘네들하고 뭐 차이 날 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쪽에 맞춰서 우리 아이는 좀 정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학교 활동을 하라고 해도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준비물 빼놓고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애인데 시험만 보고 오면은 어디서 상을 타갖고 오는 아이들 기가 막히죠. 이런 아이들은 정시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이가 정시형 자사고를 갔을 때 중위권 정도에 포진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정시형 자사고에서 중위권이라고 한다면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것보다는 그냥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정시를 준비할 게 맞고, 이 아이는 통합형 수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부담이,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시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서울대 보여드렸지만은 수능 80에 교과 20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냥 내신을 놓거든요. 내신 놓고 수능에만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뀌는 입시에서는 그러지 못하겠죠. 내신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등급제인데 5등급 나와버리면은 서울대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라 한다면 일반고 상위권 아이인데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갑니다. 그냥 전교 1등 찍어야 가거든요. 일반고에서는. 그럼 못 가요. 그럼 나는 뭐 정시로 가볼까 해요.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에 비해서는 차라리 이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상위권이라 한다면 내신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 얘네들하고 비슷한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네가 더 유리한 거죠. 내신 받쳐주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치 쪽이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괜찮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의대 입시는 뭐 의대 입시만 놓고 따지면은 몇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됩니다. 그냥 저는 간략하게만 좀 흐름만 보여드릴게요. 의대 입시는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아니면 못 간다. 이게 맞죠? 그럼요. 의대를 함부로 가면 안 되죠. 함부로 괜찮아요. 사람 목숨을 어쨌든 그 의대 입시가 총 39개 대학에서 한 3,000명 선발하는데 더 늘린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의대를 하여간 요새 애들 지금 중3 애들 보니까 다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서로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너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특목이 낫겠다 아니면 일반고도 어느 학교가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 해주는데 진로가 뭐니 그러면 한 절반이 의대더라고요. 의대요.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이 6대 4예요. 그러니까 의대는 그래도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시로 가시는 겁니다. 의대는 정시로 가야지 수시로 못 갑니다. 네.
일단은 6대4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6대4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몇 프로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를 하면은 331명. 교과 전형으로는 900명이 아니고요. 331명. 우리 아이들. 종합 전형도 847명이 아니라 613명. 결국은 수시에서 총 1872명을 선발하는데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을 다 빼버리면은 944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944명, 정시로 여기도 1100명이긴 하지만 여기도 한 200명이 빠져요. 여기도 한 900명대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인원수, 선발 인원이 거의 5대 5입니다. 5대 5고 그리고 수시도 결국은 먼저 수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교과 전형이죠. 네,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으려면 내신이 아무리 못해도 1.4는 찍어야 되거든요. 1.4 안에는 들어와야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근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걸 알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아니 고대가 제일 세요. 수능 최저가 4하 5잖아요. 그러니까 국영, 수탐 이 네 과목에 대해서 합쳐서 5등급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111 하고 하나만 2등급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과학은 또 두 과목이에요. 이 과투가 뭐냐면은 과학의 두 과목을 보잖아요. 그 두 과목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둘 다 1등급을 맞아야 1등급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과학을 둘 다 잘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는 1등급 맞는데 하나는 2등급을 나왔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걸 평균 내면은 1.5죠. 그럼 1.5랑 111 하면은 4.5죠. 그럼 되네요. 되네요. 근데 하나가 2 나왔고 그다음에 1 나왔고 과탐이 1.5 나왔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5.5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투 절사. 이 절사는 뭐냐면 방금 그 1.5에서 0.5는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행인 거죠. 그 아이는 과투 절사니까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원은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원이 제일 우리한테 편안한 거죠. 다행히 이런 데 가야죠. 뭐 과학 하나를 망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합 4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애들 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안 돼요. 절반 이상이 안 돼요.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들도 절반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쨌든 일반고 학생 주 전형일 수밖에 없고요. 이 대치 쪽도 쉽진 않죠. 워낙 아이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가 1등 했다가 다음에 네가 1등 했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을 찍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1.4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는 것은 일반고에서 가는 방법이고 전교 1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 한다는 얘기는 1.4 이내를 찍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학종 준비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학종 의대 보낸다고 막 이것저것 소논문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젠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차피 그 비교가 되게 약해졌기 때문에 1.0을 1.4가 못 이깁니다. 1.0을 1.4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과를 역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1.4와 1.45 얘네들의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비교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 학점 준비보다는 수능 최저를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는 수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교과 전형으로 의대 간다는 게. 그럼 이제 그다음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에서 각 학교별로 뭐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가천영예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고등학교 유형별로 그러니까 의대에서 일반고, 그다음에 지역 자사고, 여기 뭐 희문고라든지 중동고라든지 전국 자사고 이 아이들의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지를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고도 거의 1.4, 1.5 정도 안에 들어와야지 종합전형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일반고가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1.4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1.8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1.4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1.5도 있는데요. 그 화성고 아세요? 예,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고인데요. 아이들 선발하는 학교예요. 의대가 항상 탑 한 15위 정도 되는 학교거든요.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다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괜찮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들이 일반고에서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일반고들은 안 됩니다.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지역 자사고도 그래도 한 1.5, 1.6 그 정도, 1.5 중후반 정도까지는 인정받는 것 같고요. 전국 자사는 뭐 당연히 뭐 외대부고라든지 상산고, 하나고 3.0까지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표가 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왼쪽에 1.0은 등급인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각 학교별 내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내신 등급인 거고, 요 숫자는 이제 인원이에요. 인원. 그 해에 제가 이 표를 설명 안 드렸네요. 자, 다시요.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9명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 과거 영재고 학생이 5명 선발됐어요. 과거 영재고 학생 여기다 안 넣는 이유가 얘네들 학점제거든요. 영재고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대학처럼 학점제이기 때문에 따로 안 넣고요. 일반고 아이들은 1.0대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1.05 미만인 아이들 5명, 1.05에서 1.1 미만 아이들이 3명, 1.3에서 1.4 미만 아이가 1명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각각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자, 의대 진학 결과 탑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은 쭉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정시형 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고서 전교 1등 해갖고서 아까 그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그냥 지방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죠.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좀 괜찮은 학군지를 보내셔갖고서 다 같이 이사 가셔야죠. 뭐. 근데 죄송합니다. 안 되는군요. 우리 아이들은 6년입니다. 이제 6년. 6년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고민을 해야 되네요.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중학생이면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지역 인재. 어쨌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고서 의대를 간다라는 거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그 학교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선택인 거죠. 수능 최저가 다 안 됩니다. 어쨌든 일반고의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의대를 써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된 이유가 딱 하나죠. 수능 최저 때문에. 왜냐면 1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해 오던 그 수준 자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만들거든요. 학교 시험이 쉬우면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수능 공부가 안 돼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면 여기를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를.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그게 가장 높은 확률을 선점하는 거죠. 거기서 경쟁해서 의대를 가게끔 하셔야지. 여기 가면 어차피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밀리면 어떡해요? 그럴 각오시면 의대를 보내시면 안 되죠. 못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못 보내는 거죠.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만 괜찮잖아요. 여기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색칠된 학교들입니다. 여기 주위 학교들입니다. 색칠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저게 현역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역 숫자 아니죠. 그럼요. N수제까지. 그럼요. N수까지 포함해서. 근데 N수제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안 되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저는 요새는 이제 재수하는 것 자체가 그게 흔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재수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응원을 합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한다는 자체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수생 포함해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하면서 이게 깎아내리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수생 포함해도 안 되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1년만 더 공부를 하면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1년 더 해도
그 성적이 안 나오는 학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학교들의 장점인 겁니다. 네, 장점인 거고. 보통 다 다르죠. 보통 의대 쪽은 3대 7 정도 봅니다. 3이 현역이고 재수가 7. 근데 여기 대치 지역 쪽 보면은 그래도 5대5 정도 바라볼 수 있던데요. 인원수를 보니까. 네.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좋은 데고요. 자, 이제 특목 자사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군데나 있습니다. 하나고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막 아침에 학교 보내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좀 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그러한 시간을 좀 없애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있죠.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머니들 이제 하나고나 아니면은 상상고나 외대부고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북일고도 나쁘진 않고 이거 하나재단인 거기 때문에. 근데 북일고는 남학교입니다. 여학생은 안 됩니다. 김천고도 이게 뭐 남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포항제철고 여긴 다 남녀공학 맞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포스코 직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갈 수만 있으면 편안한 3년을 이제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편안한 3년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이제 학교들만 조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자사고도 유형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수시형 자사고냐, 정시형 자사고냐. 우리 아이가 수시 쪽에 좀 적합한 아이인데 정시 쪽 학교를 보낸다든가, 우리 아이가 정시 쪽에 좀 적합한 아이인데 수시 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고가 대표적인 수시형 학교죠. 우리 아이는 정시형 학교인데 하나고를 보내버리면은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 인원을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수시를 많이 보낸다? 그럼 수시형 학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하나고, 민사고, 그다음에 인천 하늘고, 그다음에 뭐 김천고, 광양제철고, 이 정도 선은 수시형 자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상고, 그죠? 대표적인 정시형 자사고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지역 자사들이 다 정시형 자사고들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뭔가 도전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고는 수시형이고 상상고는 정시형이죠. 이 학교들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학교 편제를 보시면 확 드러납니다. 이제 수학만 고1, 고2, 고3 때 배우는 수학 편제만 딱 깔아놨는데, 하나고를 보시면은 뭐 1학년 똑같죠.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은데 2학년 때 되면은 엄청난 과목들이 막 생깁니다. 예, 뭐 5명이 선택해서 개설 다 돼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 외에 뭐 심화 수학, 뭐 선형 대수학, AP 통계학,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막 들어와 있고 3학년 때 가면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시형 아이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여기서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정시형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쪽으로 많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고, 상상고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상상고는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끝나게끔 합니다. 보통은 수원이 1학기 때 배우고요. 수투가 2학기 때 배우거든요. 2학년. 근데 상상고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다 끝나게 하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끝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학년 때까지 수능 과목을 다 마무리하게끔 하고, 고3 때는 편하게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능 공부하라라는 겁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그냥 A, B, C 성취평가제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지필평가를 60점대만 맞으면 A 나옵니다. 수행평가 만점 맞으면. 수행평가 대부분 다 만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시험시험 공부하면서 수능에 올인할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환경이 이 지역 단위 자사고에서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대부고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외대부고는 왠지 서울대 딱 입결을 보니까 비슷비슷하고요. 정시와 수시 비율 자체가 그게 맞아요. 외대부고는 고2 때 가면은 전략이 자 수원과 1학기 때 수원과 미적분학 1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2학기 때 수학2와 미적분학 2에서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원, 수2는 뭐냐? 수능 과목이죠. 그냥 미적분학 1, 2는 우리 교육 일반고에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너는 이제 2학년 됐으니 정시로 대학을 준비해 볼래? 아니면 수시로 대학을 준비해 볼래? 정시를 준비할 아이들은 수원수 들으시고 수시를 가려는 아이들은 미적분학 2를 들으시면 된다. 라고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이 고2 때 딱 갈아놓는 거죠. 그래서 고3 가서도 풍부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고등학교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고는 200명을 선발을 하죠. 남녀 비율 1대1로 200명을 선발을 합니다. 뭐 경쟁률은 여자는 항상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선발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성적하고 출결만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대1을 넘어갔죠. 남학생은 2대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2대1을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1을 안 넘을 때는 얘네들은 다 일단은 2단계, 1단계 다 통과하는 거죠. 1단계 다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에 B 하나가 있어도 뭐 선발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올 A여야만 가능한데 어떤 과목이 국영수사과 이 5가지 과목이요. 이 5개 과목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 A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뭐 성적, 서류, 면접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면접이죠. 이걸 면접으로 판가를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3명의 면접관이 15분 동안 아이들을 한 분씩 5분씩 해갖고서, 그러니까 한 분의 면접관이 5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문제는 뭐 각 면접관 분들이 뭐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긴 한데, 뭐 5개에서 10개라고 했지만 꼬리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많아집니다. 많아질 거고, 하나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면접 범위가 가장 넓은 학교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와 그 외의 기타 등등을 다 통틀어서 막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대비를 넓은 범위 안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요 하나고의 면접 방식에서 중요한 건 꼬리 질문을 통해서 압박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네가 우리 학교에 써놓은 이 자소서가 정말 네가 한 활동이 맞니? 하면서 계속 질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니? 하면서 계속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판별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면접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꼬리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꼬리 질문 많이 간다. 기업인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활약한 사례를 얘기해 볼래? 뭔가 막 얘기를 하겠죠. 끝나고 나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니? 그랬더니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고 했나 봐요. 그럼 존경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얘기했죠. 또 뭔가를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전에는 과거 로켓을 쏘아서 뭐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현재는 이게 입이 좀 그래서 평가가 너무 대비되고 있지 않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도 딱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좀 약간 양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압박해서 질문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소서에 이제 썼나 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좋나요?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 번째 건 이제 독서. 어떤 책 읽은 게 있는지 독서에 관련된 거 질문을 한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학생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한 걸 보니까 1,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생기부를 본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질문을 뽑아낸 거죠.
다양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외대부고 면접 질문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고 면접 질문은 좀 뭐 받아들이기 쉽죠. 뭘 물어보는지, 내가 뭘 대답하면 되는지 딱딱딱 어느 정도 윤곽 잡기가 편합니다. 대신에 꼬리 질문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외대부고이죠. 예, 외대부고고 총 350명을 뽑고요. 여기는 남녀 비율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나고는 남녀비 1대1이었는데 외대부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학생이 많아요. 외대부고는 여학생이 많고요. 경쟁률은 항상 2배수를 넘어왔고요. 여기도 1단계 2배 선발을 하고 성적으로 2단계에서 면접으로 마무리, 최종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당연히 올 A가 돼야 되겠죠. 국영수과사 5과목에 대해서 올 A를 받아야 됩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B 하나 있으면 절대 통과 안 됩니다. 1단계에서. 이 학교는 또 3명의 면접관이 3개의 문제를 뽑아 갖고 오세요. 한 분이 하나씩 뽑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면접 문제가 충돌 날 때도 있고요. 같은 걸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15분 내외로 보게 됐고, 외대부고는 면접 범위가 자기소개서에서 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생기부는 자기소개서와 연관된 내용이 생기부에 있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면접 범위가 좁죠.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을 낸다.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어떠냐, 이런 거죠. 한 3가지 정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지원자가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말해보고 그 그룹을 지난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가장 잘 지원한 2개의 국가를 지정한 뒤 그 국가들에서 실효성 있다고 평가된 정책 중에서 한국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3가지 이내로 말해. 5분 안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 일단은 다 들어본 단어, 이게 어쨌든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걸 물어보거든요. 사회적 약자. 준비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한국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3가지 이내로, 이걸 생각을 못 했었다면, 그죠? 거기서 이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일단은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나올 줄 알았고, 마지막 이걸 물어볼 줄 몰랐던 거죠. 하여간 5분 동안 떠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떨어졌겠죠. 용인 애대부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요지를 벗어나 버리면은 안 된다. 왜?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애들 외대부고 시험 보고 와 보면 정말 대답을 잘했대요. 정말 잘했대요. 근데 떨어지고 그게 다 이런 겁니다. 맥락하고 좀 삐끗해서, 핀트가 맞지 않아 갖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고 쪽에 대한 면접에 좀 괜찮게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더 유리한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많이 다르죠, 성향 자체가, 문제 질의 자체가. 네. 자, 그리고 상상고는 남녀 비율을 2대1로 선발을 합니다. 남자는 2배수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2배수를 넘는 경우가 많았었고, 여기도 일단 통합 2배수를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 2배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통합 경쟁률이죠. 통합 경쟁률이 둘의 평균이 2배수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 선발하는 겁니다. 일단 이 여학생들도 다 선발을 해요. 선발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면접을 본다라는 거고요. 내신은 3학년 2학기가 안 들어갑니다. 상상고는 3학년 2학기 안 들어가고, 국영수하고 사회과학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그래서 요거가 다 올 A면 되는데, 지금까지 남학생들은 B가 하나 정도 있어도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면접이 어렵거든요. 상상고 면접은 2번을 봅니다. 면접을 2번 시행을 하고요. 창의 융합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을 봅니다. 창의 융합 면접은 수학과학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서울대 구술 면접처럼. 그래서 창의 융합 면접은 20분 동안 문제를 풀게 하고 10분 동안 이 면접을 하는 거죠. 구술 면접으로.
그래서 면접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은 10분 동안 독서에 대한 제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한 제시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시간이 10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관 앞에 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요 인성에서. 그렇게 하여 아이들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접 중에서 창의 융합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접 예시는 이제 수학 예시고요.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고 뭐 진법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요것도 수학 문제입니다. 뭔가 이제 오방색과 육식갑자에 대한 제시문이 크게 있어요. 크게 있는데 그걸 생략한 거고요. 이제 문제만 쭉 나온 거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합격인 거고요. 못 풀면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수학을 볼지 과학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구과학 쪽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과학 면접도 결국은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해 가야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서 면접, 인성 독서 그 면접이고요. 요 제시문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의 어떤 비판해 보세요, 지지해 보세요. 학생의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 그러니까 내신에 B 하나 있어도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더 평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상상고를 많이 이제 지원해서 합격한 애들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 상상고 준비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아이들하고 면접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 정도의 깊이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 입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자사 입시 포인트는 내신이 중요합니까? 면접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둘 다 중요하죠. 일단은 근데 내신은 무조건 올 A가 돼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내신은 올 A인 상황에서 결국 이제 면접에서 이제 합불이 결정이 나겠죠. 근데 면접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잘 쓰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가 잘 돼야 될 거고 그때 어쨌든 자기소개서가 잘 바탕이 돼야 면접 준비도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소개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대국어와 하나고의 그 면접 질문 자체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소서가 좀 약간 뭐 추상적이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면접 질문도 추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소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일단 자기소개서는 새 학교에 자기소개서를 끌고 왔는데 각 학교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각 학교를 만들었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항목을 가지고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똑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얘는 뭐 4가지 나눠서 쓰는 거고 여기 1번은 여기 1, 2, 3번을 합쳐갖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고 상상고는 이 학교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독서에 관한 내용을 좀 쓰게끔 되어져 있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지원 동기. 우리 학교에 왜 지원을 했니? 자기주도적으로 너가 학습한 게 뭐가 있니? 너의 인성은 어떻고? 독서 활동은 어땠니? 요 4가지 항목이 공통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소서를 이 4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기간으로 따지면은 저희는 5월부터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5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 A, B, C 파이널 해갖고서 총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A 스텝에서는 2개월 동안 뭘 할 거냐. 자기소개서는 바로 쓰진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논증적 글쓰기 연습을 시킬 거예요.
논증적 글쓰기란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주장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소서를 쓸 때 아이들이 되게 추상적인 걸 많이 써요. 형용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뭔가 주장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럼 다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알맹이가 있는 글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애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힘드시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거 연습을 시킬 거고 면접 부분은 일단은 생기부나 어쨌든 뭐 자기소개서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갖고 면접할 수는 없고요. 생기부에 있는 독서 관련해서 독서 관련해 갖고서 가볍게 말 푸는 연습들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를 잡을 거예요. 뭐 시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이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애절함입니다. 애절함.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 애절함이 나타나야지 면접관한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경직된 자세로 단아까 군대식으로 되게 아이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말은 유창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렇잖아요. 뭐 싱어게인 이런 거 보면은 뭐 되게 노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실망하잖아요. 되게 못할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노래가 엄청 잘하잖아요. 확 오잖아요. 그런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어느 한 학교를 결정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학교가 아니라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4가지 공통 영역별로 일단 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활동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쭉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면접은 이제 생기부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지원 동기랑 자기주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원 동기와 자기주도에 대한 면접을 좀 할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면접을 좀 가볍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달 되면은 이제 완성을 해야죠. 학교별이 아니고요. 그 공통 영역별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많게. 아까 보통 이제 한 학교당 1,500자거든요. 1,500자인데 한 2,000자 이상 나오게끔.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이는 건 쉬워요. 좀 아쉽긴 하겠죠. 이걸 빼야 됩니까? 아쉽긴 하겠지만 줄이는 건 되게 쉽습니다. 늘리는 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통 영역별로 완성을 시킬 거고, 이제 실전 면접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도 일단 약간 학교별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 시킬 거예요. 압박 면접, 한 학교를 겨냥해서 가는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제별 끝장 면접. 네, 네가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5분 동안 계속 얘기해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외대부고를 겨냥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과학 재시문, 상상고를 겨냥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목표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목표하는 학교 쪽에 좀 더 많이 면접을 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면접도 보면서 얘는 외대부고를 썼지만 보셨죠? 아까 그거 안 돼요. 이게 긴 문장을 물어봤더니 뭘 물어보는지 요즘도 파악을 못하고, 근데 압박 질문 해보니까 이게 곧잘 대답 잘하네? 이러면 하나로 바꿔야죠. 그런 식으로도 코칭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과정, 11월 달부터는 뭐 기말고사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학교에 맞춰서 이제 1,500자 내외로 딱 맞춰서 써야죠. 학교에 맞춰서 이제 학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학교 결정해서 그 학교에 맞춰서 쓰게끔 하고, 마찬가지로 면접도 이제 집중 기간이라고 해서 학교별 개별 시점 면접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없을 거예요. 이거 이제 각 스텝별로 주차별로 뭐가 진행이 될지를 다 계획을 잡아 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따로 외부에 나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한 3월 달, 4월 달쯤에 자사고를 쓰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모셔갖고서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자사 입시 준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 오늘은 저기 뭐 지역자사 쪽은 아예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면접은 이거는 지금 집중 면접 기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간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면접 집중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5시부터 와갖고서 10시까지 면접을 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랑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학원 연락을 해요. 이게 뭐냐? 네? 아니 면접을 하러 갔더니 면접 딸랑 1시간도 안 하고 애를 5시간 동안 뭐 하고 한 거냐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면접 딱 3번밖에 안 합니다. 5시간 동안에 25분씩 한 번, 여기서 한 번, A 학생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3번 합니다, 보통. 3번 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여기 하고 나서 뭐 해요?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자, 면접을 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면접을 다 녹음하게끔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은 끝나면 이제 면접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런 분들 고쳐야 될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녹음한 걸 들으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면접 복귀를 하고 보완할 거를 이제 찾아야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배경지식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외대부고 가려면 정말 지식이 엄청나야 됩니다. 외대부고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 보면은요 면접을 해보면은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거의 다 바닥에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거기서 더 이상 갈 게 없습니다. 그때 다른 걸 끌고 와요. 다른 더 배경 지식을 더 끌고 와갖고서 거기다 붙이는 거죠. 더 깊이는 못 가니까 넓혀서 끌고 옵니다. 이 자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중3이니까 네. 끝났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많이 읽히게끔 좀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진로 쪽하고 좀 연관된 독서를 좀 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해보고 우리 아이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하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질문을 뽑아야 돼요. 나의 자소서, 나의 생기부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계속 뽑아야 됩니다. 자기가 뽑고 거기에 대한 본인 스스로 답변을 달고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도 갑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그거 보거나 선생님 또 나름대로 또 질문 뽑죠. 뽑아갖고서 또 계속 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중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화 프로그램, 이제 I'm fit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fit이 이제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I'm fit. 저희가 지금 그랜드 슬램이라는 표를 가지고서 이제 본사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 의대 입시 프로그램 쪽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 수학이랑 저희가 조율을 해갖고서 아이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학원에 하루도 오게 해서 하루도 오게 해갖고서 아이들 수학 실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건데 일단은 그 아이러닝에는 이 4가지 주제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 2가지 주제를 일단 크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교재 매칭과 수면 문제를 가지고서 아임핏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그럼 교재 매칭은 뭐냐? 교재 매칭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다양한 문제집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다 실려져 있거든요. 여기 더 있습니다. 여기 바가 있죠. 여기 바가 중간쯤에 끌고 온 거고 위 아래 내리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 라벨이라는 교재에 300문제가 있다면 그 300문제 1번부터 300번까지 그 각각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 매칭시켜 놨습니다. 메타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블랙 라벨의 어떤 3단원을 풀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풀었는데 여기서 20개를 틀렸어요. 그럼 그 20개 틀린 문제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 매칭시켜 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 보게 합니다. 그럼 이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교재에 매칭된 문제들을 풀어라. 그러니까 네가
틀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매칭해 주는 거죠. 학생이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매칭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뽑아 줄 거고 그걸 다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답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기도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옆에 선생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코칭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서 이제 틀린 문제들만 다시 풉니다. 틀린 문제 다시 풀게 되어 있고, 다시 풀었을 때 틀리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공부했는데 그 문제 나왔는데 네가 답을 기억해서 예, 답을 기억해서 맞힐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쌍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틀린 그 3개 문제랑 똑같은 쌍둥이 문제를 다시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의 푸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했었다면 맞았겠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또 틀렸다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또 공부하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시 풀게끔 하여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단계를 거쳐서 아이의 학습,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이 4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탄탄해지겠죠? 네, 탄탄해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문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거는 내신 만점 대비 프로젝트로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수준별 문제는 학생 수준에 맞도록 난이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난이도를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뭐 학교 내신에 맞춰서 한 20문제를 세팅해주고, 뭐 처음에는 뭐 기본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겠죠. 기본 정도로 해서 문제 세팅해주고 풀어라. 다 맞췄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응용으로 세팅시켜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수준별 문제는 1,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풀고 거기에 틀린 오답 풀고 거기서 끝. 그 다음에 다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교재 매칭 프로그램하고 이 수준별 문제 프로그램을 아임핏 개인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해서 150분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별책 부록으로 지금 이 아이러닝 프로그램이 아이들은 패드로 문제를 풀게끔 할 거예요. 그냥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푸는 거야 종이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답 적는 거는 패드로. 패드 다 구비되어 있고요. 뭐 개인 패드가 있으면 개인 패드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틀린 문제들이 다 그대로 다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가 틀린 문제들만 싸그리 다 모아져서 하나의 책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정말 이게 그 학생 개개인마다의 문제집인 겁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수준별에서 내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이제 내신을 틈틈이 공부하게끔 한 다음에 내신 기간 들어갈 때 그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네가 해왔던 것들에서 오답이 있었지 않니? 그거를 다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자 하면서 150문제를 퉁 하고 줄 수 있는 거죠. 학원 내신 교재 따로 있고, 자, 중요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 하겠죠. 그걸 거의 관리시킬 거고. 그런 개인 맞춤 오답, 이 누적 오답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건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 아이들의 성적표를 잘 볼 수 있게끔, 뭐 워크북 학습 분석표도 있고, 테스트 결과 분석표도 있고, 테스트 시험 결과도 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학습 분석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테스트가 있었고 성취도가 어떻느냐 라는 걸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동 영역별로, 그러니까 계산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추론력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냐 난이도 높은 문제냐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성취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유독 난이도 높은 건 틀려버리고 난이도 낮은 건 중하위 거는 다 맞추는데 유독 요것만 틀리고 있구나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그쪽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세팅시켜서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저희가 아까 수준별 그 보여드렸잖아요. 난이도 높여갖고서 거기서 문제를 뽑아서 충분히 연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점들 다 보완할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형별로 어떤 단원이 취약한지 소인수 구하기가 성취도가 0%군요. 네, 거듭 제곱의 개념 알기가 약하군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뽑아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성적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사 입시 프로그램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개인화 프로그램이 한 세트가 되어서 이제 뭐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여 주 1회 수업을 더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주 2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 3회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모델에 따라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자사 입시랑 관련 없는데 그냥 일반고 보낼 건데 라고 한다면 개인화 프로그램에다가 1등급 모의고사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말 그대로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1등급 맞게끔 실력 만들어 놓고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뭐 창의 대수, 창의 기한은 이건 약간 중2 쪽,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예비 중2 아이들 쪽에 대해서 이거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중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사고를 키울 감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한 세트로 해갖고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은 필수로 하고 싶긴 한데요. 일단은 선택으로 할 겁니다. 네, 일단 선택으로. 왜냐면 지금 다른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괜히 저희 3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저희는 국어 시킬 거예요 라고 하면 싸우기 싫어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네, 제가 지금 잘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하시겠죠? 만약에 많이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망한 거죠. 어쨌든 아이들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저희 대치 중등간의 이제 비전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비전 이겁니다. 자사고 입시 실적을 키울 겁니다. 저희가 영재고 자사고 실장은 저희 CMS가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거 발표가 났거든요. 과거 최종 발표가 났는데 여기 뭐 서울가고 세종가고 한성가고가 300명 선발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몇 개 캠퍼스가 얘기 안 해주겠는데 일단은 80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저희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CMS 재원생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재과고는 한 40% 정도가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면 되게 없어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학생 3명이서 밥 먹고 있으면 그중에 1명은 CMS인데 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죠. 자사고는 각각의 캠퍼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목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되게 활성화된 캠퍼스들이 있고, 저희는 영재과고 쪽에만 좀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본사의 그 대표님께서 우리가 자사고까지 먹자라고 그랜드 슬램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자사 입시 실장까지 저희가 넓혀서 다 먹어버릴 겁니다. 영재고 입시가 가장 어려운 입시잖아요. 그 입시를 저희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캠퍼스에서도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임핏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학업 역량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좀 보내시고, 반 명칭이 제가 알기로 올해 3월부터 뭐 PT, PH를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랜드 슬램으로 다시 바꾼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중등반이 이제 GST가 이제 탑반인 거고요. GS 탑반인 거고, PT반이 GST로 바뀔 거고, PH는 GS 바뀔 거고요. PS는 GS 라이트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반명칭은 바뀌어지는 거니까 뭐 뒤에 다 과정을 붙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지금 5시 반에 시작하는 걸 5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반가워하셔야 되는데요. 애들 집에 있는 거를 보기 싫어하시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아이들을 좀 학원 내에서 좀 더 관리하려고자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 영재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채널 1대1 치팅 관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 안내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든 성적표들, 아이들 가방에 꾸깃꾸깃 있는 그 성적표들, 괜히 이렇게 잡았다가 왜 엄마는 내 가방을 뒤져? 라고 오해를 받는 이런 것들 없게끔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 채널로 해서 성적표를 1대1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안내문도 그렇고, 그리고 간단한 상담들, 그냥 가벼운 상담들은 여기다 채팅해 주시면은 저희 상담실에서 바로 응대를 해주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데스크에서 응대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응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일단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급하신 건 전화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를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건물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독서실을 정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본사에서 일단은 어떤 응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원장님이랑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거기 상주하실 거예요. 상주하시면서 아이들 학습 코칭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버스 진로 진학 컨설팅을 이제 올해 내년부터 그렇죠? 한 달 남은 거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는 우리 그랜드슬램 재원생 고등 진학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근데 무료는 아니더라고요. 유료이긴 한데 사설 기간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담되는 거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GSML이라는 수학 대회를 한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푸짐한 상품과 장학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되게 부담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대치잖아요. 목동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평촌, 뭐 분당 이런 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것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안내문 다 보여드렸죠? 안내문 드렸고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반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요거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 반.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 안내문도 같이 보여드렸을 거고요. 겨울방학 특강은 1월 8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4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강좌고요. 요 강좌가 있고, 각 반별로 추천하는 강좌가 매칭 시켜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뭘 들을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반인가 보시고 그 반이 요거 추천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강사입니다. 또 강사고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뭐 입시야 고등 입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이 컨설팅 하고 있고 그다음 대학 입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수학 실력이 거의 중학교 때까지 완성되어서 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아이들이 미적분까지 공부했다. 그럼 이제 혼자 하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더 키워 나갈 역량은 훨씬 더 많고요.
학습시켜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큐브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큐브 맞추는데 기본 공식 6가지만 있으면 맞춰요. 근데 그거 맞추는데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2분, 3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막 10초 만에 맞춘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공식이 있고 고급 공식이 있잖아요. 중국 공식만 해도 200개입니다. 큐브를 맞춘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에서 학교 시험을 내든가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를 낸다든가 그걸 해결할 때 정말 기본 공식만 가지고서 해결하려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이거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200개 이상의 어떤 또 스킬들을 갖고 있어야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전에 아이들의 수학 역량은 야, 이게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공부시켰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1등급인 아이들이 있고 5등급인 4등급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3등급이에요.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못 넘어요. 수학에서 수학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얘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되게 넘사벽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도 달라요. 뭔가를 수업을 할 때 질문 자체가 다르고 푸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최상위권 아이가 어떤 뭐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외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하고는 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사고 자체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더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수학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수학을.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꼴을 보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보내시고 있잖아요. 학습량의 50%는 최소한 50%는 수학을 시키셔야 되고요. 적정 권장량은 70%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수학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국어랑 과학은 정말 많이 배신을 해요. 제가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고3 애들 보면은 고1 때까지 국어, 과학이 계속 1,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수능 보니까 갑자기 5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논술로 이제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자신 있으니까. CMS 아이들이 수학은 자신 있거든요. 논술은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학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네, 수3입니다. 수학은 주 3일을 꼭 시키셔야 아이들 학습 실력을 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실력은 확 키워 올려드릴 테니까 하루만 더 스케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